안녕하세요. 이혼 3년차에 접어든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이혼 후 명절만 되면 전 시댁에서 연락이 와서 밥 먹으러 오라는 둥, 애 얼굴 좀 보여달라는 둥, 다시 아기 아빠랑 잘해보라는 둥, 저를 가만두지 않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혼 3년차에 접어든 올해도 전 시모가 전화가 와서는 이번에 나눌 생각이니? 네 시아버지가 태영이 얼굴 보고 싶다고 하더라. 그리고 나는 태영이보다 네가 더 보고 싶구나. 10년 가까이 너랑 같이 준비하던 명절을 혼자 준비하려니 너무 힘들다. 3년이면 상도 다 치를 시간이니 이제 그만 태영이 애비 용서하고 돌아오렴. 라고 하셨습니다. 애초에 전 남편과 재결합할 생각도 없었지만 시모가 저러니 아이만 아니면 연락처도 바꾸고 아이 연을 끊고 싶더라고요. 내가 어떤 이유로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됐는지도 잘 아시면서 저를 호구 취급하는 시모가 너무 열받아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내 허물일 수도 있는 이야기라 꽁꽁 감추고 있었는데 이제 더는 못 참겠네요. 전 남편과 시댁의 만행을 사람들에게 소문내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학창시절 고등학교 3년 내내 한 친구의 주도하에 왕따를 당했습니다. 주동자는 중학교 때 저랑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는데 무슨 일인지 그 친구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부터 저를 왕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왕따를 당하는 게 너무 억울했던 제가 그 친구 집에 찾아가 왜 나를 왕따시키는 건지 물어봤던 적이 있었어요. 그 친구 입에서 나온 제가 왕따를 당해야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나는 그냥 중학교 때부터 네가 싫었어. 맨날 비실비실 웃고 다니는 그 멍청한 웃음이 싫더라고. 이 정도면 이유가 되겠니? 저를 왕따시켰던 그 친구는 중학교 때부터 이유 없이 제가 싫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를 대놓고 싫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떨어지고 그 친구와 저만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자 그 친구는 이때다 싶어 저를 왕따시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고작 10대인 애들이 왕따를 시켜봐야 얼마나 심하게 시키겠냐 싶으시겠죠? 그 친구는 정말 악랄한 방법으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교과서나 노트에 정리한 제 개인 물건들을 갈갈이 찢어버린다거나 점심시간에는 밥을 먹지 못하게 교실에 가두고는 했었습니다. 그 친구의 친구들도 저를 왕따시키기 시작하자 저는 자연스레 반 친구들 전체에게 왕따를 당했고 그렇게 같은 학년 애들 모두에게 그리고 전교생과 선생님들에게도 외면을 당하는 학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왕따를 너무 심하게 당하다 보니 전학도 생각하고 자퇴도 생각을 했었지만 차마 가족들에게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맞벌이를 하며 아등바등 사는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죠. 3년만 버티면 이 친구와도 떨어지게 되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이니 고등학교 졸업을 할 날만은 기다리며 저는 그렇게 지옥 같은 3년을 버텼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저를 괴롭혔던 그 친구는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주야, 3년 동안 나랑 놀아주느라 고생했다. 다음에 길 가다 마주치면 꼭 인사하자. 그리고 대학 가서는 왕따 당하지 말고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맘 같아서는 저를 보며 웃는 그 친구 얼굴에 침이라도 뱉고 싶었지만 이 순간 딱 한 번만 더 참으면 모든 게 끝이 난다는 생각에 저도 웃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너 나한테 3년 동안 했던 짓들 죄값 받는 거 이제부터 시작이야. 우리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 3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 거에 비해 그리 독한 말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인과응보를 믿었기 때문에 굳이 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복수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를 괴롭혔던 그 친구는 알아서 벌을 받으리라 믿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저는 그 친구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없는 대학을 가서도 저는 그 친구에게 벗어날 수 없었어요. 3년 동안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며 살았던 저의 성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섭고 새로 만나게 된 사람들도 저를 미워하고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라는 섣부른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대학을 가서는 자발적으로 혼자 지냈습니다.
먼저 다가와준 친구들도 있었지만 제가 소극적이고 겁을 먹으니 그 거리가 쉽게 좁혀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외로운 신입생 생활을 보내고 있던 중 늘 사람들 뒤에 숨어만 있던 저를 밖으로 꺼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복학생 선배였던 저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윤주야, 이번 축제 때 우리 과에서 하는 행사에 네가 꼭 참석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날 올 수 있지? 한 번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던 선배였는데 제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복학생 선배였던 전 남편은 외향적이고 리더십이 강한 성격이라 학교의 모든 행사에 참석을 했고 또 선후배 모두에게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존재감 하나 없는 제 이름을 안다는 게 영광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웬만하면 학교 행사에 참석을 하지 않던 저였는데 과대보다 더 인기 많은 복학생 선배가 저에게 말을 걸어오니 저도 모르게 학교 축제에 참석을 하겠다고 대답을 하게 됐습니다. 저를 대학 축제에 처음 데리고 가준 선배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저를 학교 행사에 데리고 다녔습니다. 어떻게든 저에게 작은 역할이라도 줘서 행사에 참여하게 만들었고 대학 동기, 선후배들과 한마디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걱정 많고 소극적이고 사람이 무서워 숨어만 지내던 제 성격은 잘 웃고 무슨 일이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람들과도 스스럼 없이 잘 지내는 성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입학 때와는 너무나 상반되는 저의 모습을 보고 동기들이 말했어요. 나는 윤주가 이렇게 달라지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윤주 보고 쟤는 얼마 안 가서 자퇴나 휴학하겠다고 생각했었거든. 이게 다 민철 선배 덕분이지. 민철 선배가 윤주 혼자 학교 생활하는 거 보고 저렇게 뒀다가는 학교 그만두겠다 싶어 걱정돼서 데리고 다닌 거잖아. 학교에 재미 붙이면 학교 열심히 다닐 거라면서. 민철 선배의 성격 좋은 건 알고 있었는데 오지랖도 그렇게 넓은 성격인 줄 몰랐네? 알고 보니까 민철 선배 윤주리가 마음에 들어서 데리고 다닌 거 아니야? 설마 우리 몰래 둘이 사귀고 있는 건 아니지? 복학생 선배와 몰래 사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동기들의 물음에 제 얼굴은 숨김없이 붉어졌습니다. 선배와 몰래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붉어진 제 얼굴 때문에 들키게 되고 만 것이었죠. 그날 이후 전 남편과 저는 당당히 공개 연애를 시작했고 전보다 더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며 같은 해에 함께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저는 중소기업 경리로 취업을 하게 됐고 남자친구는 대학 동기들과 회사를 차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동기들과 사업을 시작하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참 남자친구다운 선택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둘 사이의 문제는 거기서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동기들과 빈손으로 사업에 뛰어든 남자친구는 바빠져도 너무 바빠진 것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친구 만나고 노는 걸 좋아해서 바쁜 사람이 사업까지 시작하게 됐으니 연락도 하루에 한 번 겨우 될까 말까 했고 얼굴은 일주일에 한 번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제가 연락 문제로 힘들어하자 친정엄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윤주야, 아무 말 많고 참고 기다려라. 남자가 하는 일에 여자가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민철이가 누구야? 학교 다니기 힘들어하는 너를 구제해준 은인 아니냐. 민철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꼭 참고 기다려. 저희 친정 부모님은 남자친구 덕분에 제가 대학교 생활을 편안하게 보내고 밝은 성격으로 바뀔 수 있었다는 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남자친구를 제 남편감으로 점치고 두셨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제 편이 아닌 남자친구의 편을 드셨습니다. 친정엄마의 말이 서운하게 들리긴 했지만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 저는 남자친구가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락이 안 된다고 투정 한번 부리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남자친구가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었을 때 드디어 남자친구에게서 기다렸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윤주야, 오래 기다렸지? 나랑 애들이 목표해뒀던 목표 매출액이 나오면 너한테 바로 결혼하자고 할랬는데 그게 생각보다 많이 늦어졌어. 이제 그 목표 매출액 달성했으니까 우리 올겨울에 결혼하자. 내가 너 호강시켜줄게.
남자친구 입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엄마 말을 듣고 참고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7년의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결혼을 당사자들보다 더 기뻐한 사람은 저희 부모님들이셨습니다. 우리 김서방 덕분에 우리 윤주 인생이 달라졌어. 김서방아 우리 집 은인이야 은인. 우리는 김서방만 믿고 우리 윤주 보내는 거니까 우리 윤주 잘 좀 데리고 살아줘. 윤주가 마음에 안 드는 짓 하더라도 마음 넓은 김서방이 잘 보듬어서 살아줬으면 하네. 장모님, 걱정 마세요. 윤주 알아서 잘하는 애라 저는 걱정 없습니다. 저희 둘 부모님들께 걱정 안 끼치고 잘 살아보도록 할게요. 저희 부모님이 사이를 극진히 모시는 듯한 모습을 보고 저는 마치 문제아인 제가 운 좋게 남편에게 시집을 가게 된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서로가 좋아서 아쉬울 것 없으니 결혼을 하게 된 건데 친정 부모님이 저러시니 제가 남편에게 납작 엎드리고 살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부모님께 적당히 좀 하면 안 되냐 말했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내가 그렇게 모자라고 부족해 보여? 오빠도 내가 좋아서 나랑 결혼하는 건데 마치 어디다 대팔지도 못하는 딸내미 데려가주는 사람처럼 모시듯이 하니까 나 너무 서운하고 기분 나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더니 너 그새 잊었니? 너 친구도 못 사귀고 학교도 겨우 나갈 때 너 친구 만들어주고 데리고 다녀준 게 누구야? 민철이 아니니? 너 민철이 없었으면 대학 졸업도 못하고 취업도 못하고 집구석에 박혀서 엄마 아빠 속만 속이고 살았을 거다. 오빠 덕분에 학교생활 잘 보는 건 맞는데 내가 왜 학교생활을 힘들어했는지 엄마 아빠는 알지도 못하잖아. 엄마 아빠는 정말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학교생활을 잘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부모님은 제가 고등학교 3년 내내 왕따를 당했다는 걸 모르셨기 때문에 제 성격이 이상해서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런 이상한 제 성격을 고쳐준 게 남편이란 생각에 부모님은 제 남편을 은인처럼 극진히 모신 것이었죠. 부모님이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저희 친정 부모님뿐만 아니라 시부모님들도 그러시니 그게 문제였습니다. 사돈 때가 되다 들었다. 윤주 너 민철이 덕분에 새 인생 살게 됐다면서? 우리 민철이가 어렸을 때부터 부리도 못 참고 힘든 친구들을 꼭 도우면서 살았었어. 윤주 너도 민철이 성격 알지? 네. 오빠가 친구들 잘 챙기는 성격이긴 하죠. 그래서 인기도 많았고요. 그래. 우리 민철이 같은 애 친구로만 둬도 인복이 좋다는 소리 듣는데 너는 우리 민철이 남편으로 얻었으니 너는 정말 복받은 게다. 너 이번 생은 우리 민철이한테 고마운 마음 가지고 보답하면서 살아야 된다. 결혼 전부터 양가 부모님들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긴 했지만 부모님들은 옛날 분이시고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이니 제가 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저는 사업하는 남편 뒷바라지를 묵묵히 잘하는 남편만의 조강지처가 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하는 살면서는 조강지처인 제 꿈을 이루기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도 사업하느라 친구를 만나서 노느라고 바쁜 남편의 얼굴을 보기도 힘들었는데 결혼 후도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어찌나 모임이 많은지 퇴근하고 집에 바로 들어오는 날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일주일 내내 모임을 가졌고 모임이 없다 싶으면 또 회식을 해야 된다며 새벽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오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참았습니다. 친정엄마께서 그런 남편을 보며 김서방은 사업하는 사람이니 네가 이해해야 된다. 매달 돈 벌어다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라. 라고 하시며 저를 꼼짝도 못하게 만드셨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남편이 사업을 하다 보니 월급쟁이들보다 매달 가져오는 돈이 많아 그 돈의 액수를 보며 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신혼 1년 동안 칼퇴근을 하고 제 시간에 집에 들어오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폭발해버렸습니다. 오빠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어떻게 결혼하고 1년 동안 내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할 수가 있어?
오빠 노는 거 좋아. 일 때문에 바쁜 것도 좋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나랑 같이 시간 보내려고 노력은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윤주야, 너 왜 그래? 그동안 별말 없다가 갑자기 이러니까 나 너무 당황스럽다. 그동안 내가 왜 별말 없었는데. 오빠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니까 별말 안 한 거지. 내가 참고 기다리면 오빠가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 오빠 결혼하고 나랑 저녁 식사 몇 번 했는지 알아? 5번도 안 했어. 그건 내가 미안해. 근데 너도 알잖아. 사업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바빠. 그리고 내가 저질러 놓은 일이 너무 많아서 그 일들 수습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없다고. 그리고 너도 나 없으면 네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좋잖아. 다른 여자들 반찬 걱정할 때 너는 너 먹을 것만 생각하면 되니까 얼마나 편해. 남편은 제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니 그럴 수 있고 모임이 많아서 그럴 수 있다는 식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때문에 제가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냐는 듯이 말을 했었죠. 하루는 남편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엄마에게 속상한 마음을 털어놨더니 저희 친정엄마는 여전히 사위 편만 들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엄마가 결혼 전부터 말했잖아. 민철이 말 잘 듣고 모시면서 살라고. 민철이도 다 생각이 있으니 그러는 거 아니겠냐? 이 철딱선이 없는 것이다. 친정엄마는 오히려 저를 혼내셨습니다. 친정엄마까지 그러시니 정말 세상에 제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친한 친구에게 말을 하자니 친한 친구는 대학 친구들 뿐이라 남편이랑 같이 알고 지내는 사이라 차마 친구들에게 남편 욕은 못하고 결국 저는 혼자서 소가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자서 속이 어떻게 썩어가는지도 모르고 있을 때 저에게도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렸습니다. 바로 임신 소식이었어요. 제 임신을 누구보다 기뻐한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드디어 제게도 내 아이가 생겼다는 기쁨보다 이 임신으로 인해 남편이 드디어 가정에 충실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생겨서였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하긴 했지만 저는 임신을 이용해 남편이 가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오빠, 이제 나 임신도 했으니까 중요한 일 아니면 퇴근하고 바로 집으로 와줘. 입도 또 심해지고 몸도 불편해서 혼자서 밥 먹기 싫어서 그래. 노력은 해볼게. 근데 이미 선약이 너무 많이 잡혀 있어서 일정 조절이 되려나 모르겠다. 말로만 노력한다고 하지 말고 제발 행동으로도 노력해봐. 오빠는 도대체 나랑 결혼을 왜 한 거야? 밥 차려주고 빨리 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결혼한 거야? 언제까지 나를 혼자 내버려둘 건데? 이해 나도. 오빠는 나 혼자 내버려두고 놀러만 다닐 거야? 너는 지금까지 내가 놀고 있다고 생각한 거야? 너는 모르겠지만 나는 내 나름대로 사업도 잘 되게 해보려고 미친 듯이 노력하면서 살고 있어. 적어도 너만큼은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려고 내 나름대로 아등바등 살고 있었던 거라고. 결혼 후 남편과 같이 있는 시간이 적어서 싸울 기회도 자연스레 없긴 했지만 그날은 남편과 결혼 후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며 싸우게 된 날이었습니다. 내가 언제 돈 많이 벌어와달라 그랬어? 사업 잘 되고 싶은 건 오빠 욕심이잖아. 나는 오빠가 벌어오는 많은 돈보다 오빠랑 마주보고 앉아서 같이 밥 먹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너 지금 말은 그렇게 하면서 내가 돈 못 벌어오면 돈 벌어오라고 바가지 엄청 긁을걸? 내가 돈 벌어다 주니까 지금 배불러서 그런 소리를 하는데 너도 돈 못 벌어오는 남편 만나봐야 정신 차리지 싶다. 그리고 그냥 애 낳을 때까지 장모님댁에 가 있어라. 내가 잘 말씀드릴 테니까. 남편에게 절대로 친정에는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다음날 친정 부모님이 저를 데리러 집으로 오셨습니다. 어제 김서방한테 전화 왔다. 자기 너무 바빠서 너랑 애 돌봐줄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 보고 애 낳을 때까지만 너 데리고 있어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엄마랑 아빠가 이렇게 쫓아온 거야? 오빠 지가 나랑 아기 책임지기 싫으니까 엄마랑 아빠한테 떠넘기는 거야. 김서방 그 인간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엄마는 저의 등짝을 내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한심하고 기가 짠다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너는 남편한테 지가 뭐냐 지가.
그리고 김서방 사업한다고 바빠서 그러는 거 네가 제일 잘하면서 왜 그러니? 지 딴에는 바빠서 너랑 뱃속에 있는 아기 못 봐주는 게 미안해서 우리한테 부탁한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내가 너 때문에 김서방 얼굴 볼 낯짝이 없다. 내가 뭐 오빠한테 죽을 죄라도 지었어? 아니면 오빠가 우리 가족 목숨이라도 살려줬어? 왜 그렇게 오빠한테 절절 매는 거야? 김서방이 네 은인인 걸 잊지 마라. 민철이 아니었으면 너 대학 졸업도 시집도 아무것도 못했어 이거사. 호강에 겨운 지지배 같으니라고. 그렇게 저는 부모님에게 한심한 딸 취급을 받으며 부모님 손에 이끌려 친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임신한 10개월 동안 저는 친정집에서 지내게 됐는데 남편은 일주일에 딱 한 번, 그것도 아주 잠깐 집으로 들려 제 얼굴을 보고 돌아갔습니다. 어쩔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일주일에 한 번도 오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 김서방이 책임감이 강해서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산다. 라며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출산을 2달 정도 앞두고 있던 날이었어요.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저는 만삭이기도 하고 친정 부모님 댁에서 지내고 있기도 하니 시댁에서 이번 명절은 집에 오지 말고 당연히 친정집에서 쉬려고 하실 줄 알았는데 시모는 추석 한참 전부터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이번 추석이 사람들 많이 올 것 같으니까 추석 이틀 전에 집으로 오도록 해라. 이번에 음식을 좀 많이 해야 돼서 일찍 준비해야 될 것 같구나. 어머님, 근데 저 만삭이라 제대로 도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괜히 방해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너 오기 싫어서 그러는 거니? 배불뚝이도 할 일 있으니 뺄 생각하지 말고 빨리 와. 어? 반드시 이틀 전에 와야 된다. 장부터 같이 보자꾸나. 그럼 오빠한테 말해서 오빠랑 같이 가도록 해볼게요. 민철이는 일 때문에 바빠서 추석 당일이나 돼서 올 수 있다고 하더라. 쓸데없이 바쁜 애한테 연락하지 말고 알아서 혼자 오도록 해. 기가 찼습니다. 만삭인 며느리 못 부려먹어서 안달난 시모도 기가 찼고 만삭인 와이프 혼자 명절 이틀 전에 자기 집에 보내놓고 자기는 명절 당일에나 잠깐 온다는 게 참으로 기가 찼습니다. 화가 난 제가 남편에게 따져도 남편은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바빠서 그렇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저희 친정 부모님 또한 이번에도 역시나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라고 하면 가야지. 엄마는 너 낳기 일주일 전에도 전 부치고 다 했어. 김서방 바쁜데 또 전화해서 파가지고 있지 말고 너 혼자 알아서 해라. 그래야 남편 사랑도 받고 시어머니 사랑도 받지.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면 세상이 저를 왕따시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결국 저는 반항 한번 제대로 못하고 시모 말대로 명절 이틀 전에 혼자 시댁에 가서 음식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때 너무 무리를 했던 건지 결국 저는 집으로 돌아온 날 배가 아파 응급실로 가야 했고 아이를 출산하기 전까지 꼼짝도 못하고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은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에게 입 발린 소리만 해댈 뿐이었죠.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를 빼서라도 윤주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 제가 윤주를 돌보지 못한 탓에 이렇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네. 자네도 바빠서 그런 건데 죄송할 필요 없네. 그리고 사돈댁한테도 신경 쓰지 말라고 전해. 이때쯤 되면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윤주 몸이 약해서 이렇게 된 거니 신경 쓰지 않도록 자네가 잘 말하도록 해. 남편이 하는 일에는 다 뜻이 있고 혹여라도 그 과정에서 잘못되는 일이 발생하면 그 이유는 모두 제 탓으로 치부해버리는 가족들 때문에 살기 싫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아이만 아니면 남편과 이혼이라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아이 얼굴을 보고 난 후에는 남편과의 이혼 생각이 눈 녹듯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무슨 죄냐 싶었어요. 내가 참고 살면 내 자식은 돈 걱정 없이 다른 아이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제가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의 삶이 평탄치는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참고 살기로 했습니다. 가정에 소홀하고 처자식에게 관심 없는 남편이지만 그래도 돈 하나만큼은 잘 벌어오니 그것만 보고 내가 참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평소에 2분의 1도 안 되는 월급이 통장으로 입금되었는데 사업이 망한 건가 싶어 너무 놀란 제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월급 너무 적게 들어왔던데? 회사에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지? 아, 그거 월급 아니고 당신 용돈이야. 앞으로 월급은 그냥 내가 관리할 거니까 당신은 나한테 용돈 받아서 써.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갑자기 당신이 돈 관리를 한다고? 지금까지 내가 별 문제 없이 관리했으니까 그냥 내가 계속 관리할게. 당신은 어차피 용돈 개념 없이 쓰고 싶은 대로 썼었잖아. 내가 벌어오는 돈 내가 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주변 애들도 자기가 번 돈은 자기가 관리하고 와이프한테 용돈 주는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준 용돈으로 생활비 쓰고 모자라면 말해. 집안의 경제권까지 뺏어가 버리는 남편을 보면서 이 사람의 속마음이 궁금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남편이 사람을 워낙 좋아하고 노는 걸 너무 좋아서 밖으로 놔두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경제권을 상의 한마디 없이 가져가 버리니 오만 생각과 의심이 계속해서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남편은 사람을 좋아했던 것 뿐이지 저 몰래 뒤에서 다른 짓을 할 양반은 못 된다는 생각에 떠오르는 많은 의심들을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에도 남편은 가정에 관심을 가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취미와 모임들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미 진작에 남편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은 저는 남편이 집에 들어오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았고 결혼은 그냥 나 혼자 한 거라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래서 아이도 저 혼자 키우고 시부모님들에게 해야 하는 자식 노릇도 저 혼자 했습니다. 명절이든 가족 행사든 남편은 자기 집 일임에도 불구하고 코빼기도 안 보였지만 저는 한 번도 빠짐없이 시댁가족 행사에 참석해 며느리 노릇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없는 시댁에서 저 혼자 있는 게 눈치도 보이고 힘들었는데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그것도 몇 년 지나니 익숙해지더라고요. 제가 모든 걸 내려놓고 살고 있으니 제 눈치 한 번 안 보고 저를 당연하게 부려먹던 시모가 갑자기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봐도 자기 아들이 심하다 싶었던 것이었죠. 민철이 이 녀석 이번 명절에도 집에 안 온다고 하거든. 태영님이 너도 와서 음식만 하고 바로 친정으로 가든가 해라. 아들놈은 안 오는데 며느리만 데리고 있으려니 다른 친척들 눈치 보여서 안 되겠다. 어머님이 눈치 보실 게 뭐 있어요. 며느리가 시댁에서 명절 보내는 건 당연한 건데요 뭐. 너한테도 내가 미안해서 그랬지. 내가 민철이 그놈한테 잘 말해둘 테니까 태영이 애민이가 한 번만 더 참어라. 민철이 저놈이 지금은 젊어서 힘든지도 모르고 돌아다니기 바쁘지. 몇 년만 지나면 힘 빠져서 저러고 싶어도 결국엔 네 옆에 꼭 붙어 있을 게다. 그때 가서 민철이가 그동안 너한테 속상하게 했던 것들 다 복수하면서 살아.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생겼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몰랐습니다. 그것도 친정엄마가 아닌 시모가 제 마음을 알아주니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 그동안 남편에게 받은 서러움을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시모 말대로 남편이 지금은 젊어서 밖으로 나돌지만 나이가 되면 가족품이 반드시 그리워지는 순간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에게서 해탈을 하고 스스로 합리화를 하며 살고 있을 때 오랜만에 대학 동기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렸습니다. 둘 다 결혼을 하고 애까지 낳아서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했던 친구였는데 갑자기 무슨 일인가 싶었죠. 정은아, 오랜만이다. 잘 지내고 있어? 우리 얼굴 못 본 지도 오래됐지. 어쩐 일이야? 나 잘 지내고 있지. 너는 어떻게 지내? 요즘 애들 사이에서 네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잘 지고 있나 궁금해서 연락해봤어. 애들 사이에서 내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이야기가 나올 게 있나? 대학 친구들 사이에서 내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말에 저는 가슴 한쪽이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각자 사는 게 바빠서 연락도 제대로 못하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면서 지내고 있는데 저 모르게 제 이야기가 퍼지고 있는 게 무서웠습니다. 분명 좋은 이야기는 아닐 거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애들 말로는 너랑 민철 선배 갈랐었다고 하던데 너 민철 선배랑 이혼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애도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어디서 그런 소문이 난 거야? 그치? 아니지? 너나 민철 선배나 잘 살았으면 잘 살았지. 이혼할 성격은 아니잖아. 걔나 너 쓰면 놀았나 보다. 도대체 왜 그런 소문이 돌고 있는 거라니? 심지어 오빠는 아직도 대학 선후배들이랑 연락도 잘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우리 소식 못 들었다니? 친구는 저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는지 어색한 웃음소리를 내며 우물쭈물거렸습니다. 나도 모르는 우리 가족 이야기를 남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 짜증이 났던 저는 친구에게 벌컥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왜? 뭐 다른 이야기가 더 남았어?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대답해 줄 테니까 물어봐. 그리고 애들한테 가서 전해. 우리 문제없이 잘 살고 있다고. 그게 아니라 윤주야. 민철 선배랑 너랑 갈라졌다는 소문이 돈 이유가 민철 선배가 다른 여자랑 있는 모습을 애들이 몇 번이나 목격해서 그런 거야. 민철 선배가 계속 다른 여자랑 있으니까 애들은 당연히 너랑 민철 선배 이혼한 거라고 생각을 했지. 민철 선배가 바람을 피운다고는 생각을 못한 거였어. 그래서 나도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너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거야. 친구의 말을 듣고 난 후 정신이 아찔해졌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남편이 노는 걸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해서 그렇지 바람 피우고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친구와의 전화를 끊고 몇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할 정도로 멍해졌었지만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으니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저는 나 자신을 믿기로요. 그래서 저는 친구가 저에게 했던 모든 말을 잊고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고 평소처럼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마음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아니고 제 남편이 낯선 여자와 데이트를 하는 모습을 남들이 몇 번이나 목격했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쉽게 무시할 수 있겠나요? 결국 참다 못한 저는 저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줬던 친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은아, 전에 나한테 해줬던 말 말이야. 오빠가 다른 여자랑 있는 걸 봤다고 했던 말. 혹시 누구한테 들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 내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어서 그래. 너 우리 한 학년 아래 세영이 기억하니? 세영이가 서울 근교에 카페를 하나 하고 있는데 민철 선배가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온다고 하더라고. 세영이 말로는 민철 선배가 자기 얼굴을 못 알아보는지 밤마다 어떤 여자를 하나 데리고 온다고 하더라. 세영이 걔가 얼굴에 손 좀 봤잖니? 정원아, 나 부탁 하나만 할게. 세영이 보고 우리 오빠도 거기 오면 나한테 연락 좀 해달라고 해줄래? 부탁할게. 저는 친구에게 남편이 자주 출근한다는 카페의 위치를 알아내고 그 카페를 운영하는 대학 후배에게 저에게 꼭 연락을 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제 눈으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지 않는 이상 저는 남편을 의심하지도 믿지도 못하고 괴로워만 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지 않은 며칠 뒤 카페를 운영하는 대학 후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막 저희 남편이 낯선 여자와 카페에 도착을 했다는 연락이었죠. 저는 아이를 아이 친구 집에 맡긴 후 신호를 위반해서까지 급하게 달려 남편이 있다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한 후자 안에서 한참 동안이나 나가지 못하고 있던 제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 한 통을 보내왔습니다. 테니스 치느라 바쁘니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문자를 보니 열이 머리끝까지 뻗친 저는 차에서 내려 카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가자 대학 후배가 남편이 있는 곳에 가리켰습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남편과 끝낼 작정으로 남편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다정하게 서로 머리를 맞대고 기대고 있는 남편과 상간녀의 어깨를 붙잡고 제가 서 있는 쪽으로 잡아당겼습니다. 두 사람의 뺨을 사정없이 날려버리겠다고 다짐을 하고 왔던 저였는데 상간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 윤주 맞지? 땡땡중학교, 땡땡고등학교 나온 박윤주. 나 미희야, 미희, 채미희. 기억하지?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던 상간녀는 다름 아닌 저를 고등학교 3년 내내 괴롭히고 왕따시켰던 그 친구였던 것이었습니다. 악연도 이런 악연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찌나 뻔뻔하던지 그 친구는 저를 보며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반가운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 친구와는 말도 섞기 싫었던 제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나 왕따 시키고 괴롭혔던 친구 있었다고 내가 당신한테 말한 적 있었지. 걔 때문에 내 인생 다 망가진 것 같아서 포기하려고 했었다고. 그래서 대학 가서도 사람이 무서워서 숨어 다녔다고 했었잖아. 그때 당신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했더라? 나 괴롭혔던 그 친구 찢어 죽여버리고 싶다 했었지. 걔가 얘야. 야, 박은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그리고 자기야, 설마 윤주 얘가 자기 와이프야? 세상에. 당신은 어디 바람 피울 사람이 없어서 이런 년이랑 붙어먹어? 당신 지금까지 나 속이고 이러고 살았던 거니? 내 말에 남편은 꽤나 당황했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불륜 현장을 들킨 것보다 자기랑 붙어먹고 있던 여자가 학창시절 저를 괴롭혔던 가해자란 사실에 더 놀란 듯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상간녀가 된 그 친구는 그 사실이 중요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윤지야, 나 지난 일 가지고 아직도 그러고 있니? 미안한데 이걸 어째? 네 남편 나랑 재혼한다는데? 상간녀의 입에서 재혼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상간녀의 얼굴이 사정없이 반대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아닌 남편이 상간녀의 뺨을 사정없이 내려친 것이었어요. 네가 우리 윤주 괴롭혔던 걔였어? 어디서 뻔뻔하게 그 더러운 입으로 내 이야기를 들먹여? 내가 언제 너랑 재혼한다고 했어? 네가 하도 사람 귀찮게 굴어서 몇 번 만나준 것뿐이야. 자기야, 갑자기 왜 그래? 자기 와이프랑 조만간 이혼하기로 나랑 약속했잖아. 어차피 정도 안 나누는 와이프 끼고 살아봐야 헛돈 나가고 죄책감 맞는다고 헤어질 거라고 했잖아? 내가 언제 그랬냐? 말 지어내는 것도 수준급이네. 너 같은 거 잠깐 비즈니스를 이용해 먹다가 버릴 생각이었어. 윤주 같은 여자를 버리고 너 같은 범죄자한테 내가 왜 가겠어? 정신 차려라. 남편은 다랫대로 달아버린 쓰레기를 버리듯이 미련 없이 상간녀를 내쳤습니다. 상간녀는 무릎을 꿇고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어요. 하지만 남편은 자신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진 상간녀를 본체도 하지 않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윤주야, 진짜 오해야. 나는 얘가 자기 외롭다고 밥만 몇 번 먹어달라고 해서 먹어준 거지? 얘한테 아무 감정도 없었어. 윤주 너 오빠 어떤 사람인지 알지? 나 절대 윤주 너 배신 안 해. 그리고 얘가 너 괴롭혔던 애인 줄 알았으면 절대 안 만났지. 오빠가 오해할 일 만들어서 정말 미안해. 나 진짜 숨긴 거 하나 없이 다 사실대로 말하는 거니까 한 번만 봐주라. 남편은 끝까지 가증스러웠습니다. 다정히 제 이름을 부르고 저를 달래주면 제가 자기를 순순히 믿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 처음 만났던 20살의 제가 아니었어요. 그때 저는 아이를 혼자 키우며 매일매일 강해져 가던 30대 중반의 어른이었습니다. 너도 쟤도 똑같은 인간이야. 너라고 얘랑 뭐 다를 게 있다고 생각하니? 별반 다를 것 없는 것들끼리 어떻게 끌려서 만났나 본데 쓰레기 같은 인간 둘이서 절대 헤어지지 말고 평생 붙어서 잘 먹고 잘 살아봐.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와 아이만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짐 하나 없이 아이만 달랑 안고 들어온 저를 보고 친정엄마는 또 저의 등짝을 때리셨습니다. 한동안 조용하길래 정신 좀 차렸나 싶었는데 이번엔 또 뭐 때문에 집을 나온 거야? 김서방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 이러다 너 이혼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내가 이혼을 왜 당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혼을 당해? 엄마가 물고 빠는 그 김서방이 바람 피워서 나한테 이혼당하게 생겼는데 내가 왜 이혼을 당해? 저는 그날 친정 부모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며 고등학교 3년 내내 제가 친구들에게 괴롭힘과 왕따를 당한 이야기와 남편이 누구랑 붙어먹고 바람이 났는지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은 20년 만에 처음 듣는 이야기래
온몸이 벌벌 떨더니 김서방 그놈 죽여버리겠다고 맨발로 뛰쳐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윤주야. 엄마가 너 보고 참고 살라고만 하지 않았어도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이게 다 내 탓이다. 아이고, 내 새끼. 부모 잘못 만나서 이혼까지 하게 됐구나. 아이고, 어쩜 좋아.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은 그제야 남편이 아닌 제 편에 서서 남편과 함께 싸워주셨습니다. 저를 고등학교 3년 내내 괴롭혔던 가해자이자 상간녀인 그 친구에게는 당연히 상간녀 소송을 걸었고, 남편에게는 아이 아빠라는 이유로 자비를 베풀어 재산 분할을 하는 조건으로 합의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저와 합의 이혼을 할 생각이 없는 듯 했습니다. 너, 내가 네 은인인 걸 잊었나봐. 내가 왜 너한테 내가 힘들게 번 돈을 나눠줘야 되냐? 쓸데없는 객기로 이혼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옆에 붙어서 편안하게 살아. 그리고 남자가 밖에서 사업하다 보면 잠깐 한눈 팔 수도 있는 거지. 너는 그것도 이해 못하니? 결국 저는 제 자비를 거두어 남편에게도 소송을 걸어버렸습니다.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되면 자기가 손해라는 걸 남편은 모르는 듯 했어요.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듯 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착각이었죠. 당연한 결과지만 저는 상간녀 위자료도 톡톡히 받아냈고, 남편에게서도 제가 원래 요구했던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분할받고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자 그제야 남편은 울며 불며 이혼하지 말아달라고 붙잡았지만, 남편에게 남아있는 제 마음이라고는 분노와 혐오밖에 없었기에 미련 없이 남편과의 인연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고등학교 3년 내내 저를 괴롭혔던 남편의 상간녀는 고등학교 졸업 후 사고를 쳐서 임신을 하게 됐는데,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껏 미혼모로 살았다고 합니다. 혼자 키워야 되는 애는 있는데 직업은 없고 돈을 못 버니 애를 친정에 맡겨두고 돈 많은 유부남만 꼬셔서 돈을 얻어내는 방식으로 돈을 벌며 지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상간녀 소송을 몇 번이나 당하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돈 많은 유부남만 찾아다니다 기어코 저에게도 상간녀 소송을 당하게 되고 만 것이었죠. 저에게 상간녀 소송을 당했던 그 친구는 몇 번이나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면서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했지만, 제가 그렇게 해줄 이유도 마땅히 없을 뿐더러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에 소송을 취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상간녀와 저의 인연은 그렇게 끝이 났는데, 왜 전 남편과의 인연은 왜 이리 쉽게 끊기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저와의 재결합을 원하고 있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왜 우리의 인연이 악연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지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남편과의 악연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